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는 연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우리주의의 부작용이 뭐냐면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해지거나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땐 너무나 끔찍한 인권 침해가 많았거든요. 너무까지는 안 끔찍해도 제일 제가 기가 막힌 건 그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한국 음식에 적응을 못해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고생하는 이주노동자들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먹어! 이런 사장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서는 한국 음식 안 먹여준다고 투어 가이드를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이중적 태도죠. 이런 사소하지만 굉장히 끔찍한 문화적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분들에게 가해졌던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장님들은 오히려 자기네 그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없으면 자기가 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가해졌던 그 엄청난 폭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외국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무의식적인 습관, 문화였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인간이 아닌데 백인은 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 같고 아시아인이나 흑인은 인간보다 좀 못한 존재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백인들도 한국 사회에 살기 굉장히 불편했어요. 많은 존중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백인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활동하던 부모님이 스웨덴, 프랑스고 한 8개국어 정도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메트로폴리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까먹었다. 세계인이었어요. 코스모폴리탄인데, 죄송합니다. 코스모폴리탄인데, 한국에 와 있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불평을 해요. 한국인들이 자기를 동물 보듯 한다는 거예요. 길거리를 갈 때. 이분은 완전한 백인 여성이죠? 근데도 그렇대요. 학벌도 되게 좋고, 막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참 말이 궁해서,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키도 크고 늘씬한데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니까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빼도 박도 못할 사건이 벌어졌는데 같이 기차를 타고 어제 가게 됐어요. 둘이. 제가 앉고 복도 쪽에 그 친구가 앉았는데 복도 바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지금 제 나이쯤 되겠죠? 아저씨 하나가 앉아 계셨어요. 이 아저씨가 정말 30분 동안 이 친구를 빤히 쳐다본 거예요. 철도에 기차에 복도를 해봤자 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해서 빤히 쳐다봐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게 몇 초만 넘어가면 공격행위로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데 30분을 빤히 쳐. 이 친구가 견디다 무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저랑 얘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서 아저씨를 딱 보고 아저씨 뭘 봐요? 그랬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돼서 나머지 그 철도역에서 이 친구가 저랑 얘기 안 하고 그 아저씨랑 막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나쁜 아저씨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단지 신기해서만이 아니고 신기해도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빤히 봐도 신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주의의 부작용이 남을 용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하고 나중에 화를 내고 해코지를 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게 결국 표준과 정상에 대한 집착이죠. 표준, 정상. 거기에 맞지 않는 인간은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든 선도하려고 들어요. 막 좀 선도해 주려고 그러면 애기가 얼마나 좋은데 너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 막 지극정성으로 교화하려고 듭니다. 굉장한 폭력이죠. 근데 사실은 인권의 출발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에 공감해서 출발했다고 린헌트라는 분이 쓴 인권의 발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정통 역사에서는 계몽주의에서 인권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계몽주의 시절에 유행했던 서간체 소설, 그 당시가 소설이 처음으로 막 활발하게 유행했던 시기예요, 유럽에서. 그 중에서도 서간체, 편지체로 된 서간. 근데 그 편지체 결국 내용이 그거예요. 아침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귀족 아들하고 평민의 딸, 이런 비극적인 사랑, 이런 거죠. 그런 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평민들도 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네. 나랑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서로 인간이라는 걸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권이 출발했다. 인권의 출발의 토대가 공감이었다고 하는데 이 한국인들의 공감력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불행히도 제가 보기엔. 우리 내에서는 엄청나게 공감해요. 같이 울어주고 장례식장 빈소에 가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공감들을 잘해요. 막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목 놓아 웁니다. 막 우리 내부에 있을 때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되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건 공감이 아니죠. 나랑 밖에 있는 사람하고 공감할 때 그게 진짜 공감이고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인간으로서 대할 때 그럴 때 이제 인권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힘으로써. 근데 그런 식의 게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택시기사 아저씨들 버스가 파업하면 되게 욕해요. 1. 버스가 파업하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자기들은. 2. 요새는 택시가 파업 안 하지만 옛날에는 택시 파업 엄청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한 10년 더 됐나? 20년쯤 됐을까요? 10여 년 전에 택시가 얼마나 가열차게 파업을 했게요. 자기들이 그렇게 파업해서 지금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산업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러면서 같은 운수 노동자죠. 차이점보단 공통점이 훨씬 많은 사이인데도 욕을 합니다. 공감보다는. 근데 그분들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엔 그런 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대라는 게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연대는 연대가 아니죠. 그거는. 협조, 단결이죠. 연대라는 건 나랑 다른 사람하고 해야 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감수성은 키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가끔 트위터에다 외국의 인권 상황 이런 거 올리면 너는 어떻게 한가하게 그런 거 할 수가 있냐. 한국도 급하다. 한국 급한 거 맞죠. 제 이기적인 목적으로 봐도 한국이 급하지. 한국이 나아져야 제가 당장 이익을 보지. 그렇죠? 시리아가 달라진다고 제가 달라지나요? 제 인생 별로 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경험으로 보면 훈련하면 자꾸 달라집니다. 생각이. 시리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누가 죽는 것만큼 똑같이 느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래야 또 거꾸로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차이를 넘어서 벽을 넘어서는 연대를 해보자. 그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건이 작년에 연말에 광화문 난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죠. 그 강정의 평화지킴이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았습니다. 걸어서 버스도 좀 탔겠지 설마? 하여튼 네, 버스 탔죠? 조금 걸고 많이 타고 하여튼 대전에도 오고 막 전국을 돌면서 각국의 투쟁하고 정리 집회를 서울의 시청광장에서 많이 모였어요. 촛불 집회 이후로 거의 제일 많이 모은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뭐 그런 거 말고 정치 집회 이런 거 말고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했던 거는 온갖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자기들의 처지를 호소할 기회가 있었어요. 강정의 해군기지, 쌍용자동차, 또는 골프장 반대하시는 분들, 송전탑 반대하시는 분들, 각 처에서. 옛날 같으면 같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도 주가 따로 있죠. 메인이 따로 있고,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 메인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와서 인사나 하고 뭐 이런 식이 됐겠죠. 근데 이번에는 평등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연대가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대가 되면 이제 그것들을 조직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 뭐야 또 단체를 만들고 뭐. 근데 실제로 그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촛불 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광우병 대책위 하나를 생각을 바꿀 수 있던가요? 100만 명의 시민이 광우병 대책위 생각도 못 바꾸는데 청와대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간 거죠, 마냥. 저는 혼자 여럿이, 닥치고 단결 말고
혼자가 여럿이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직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별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이 꼭 클 필요는 없지만 그 조직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의견의 유통과 행동의 공간일 겁니다. 내가 무슨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사회에선 힘듭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직장에 한 300명 정도 직원이 있을 텐데 1명? 2명? 끝이에요. 우린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립돼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고 혼자만 막 생각하면 결국은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칩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의견을 유통시키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되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촛불 집회 때 저희 동네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 가서 혼자서 촛불을 든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짝꿍은 쇼핑하러 가버리고. 혼자 행동했죠. 근데 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쪽팔림만 조금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촛불 집회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가서 촛불 들으라고 하면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촛불을 드는 이유를. 그러면 뭐라도 써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써가지고 나가면 또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할 말도 없고 하면 참 지역사회에서 저 사회적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냥 친구들, 부모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때는 어때요? 전국 단위에서 촛불 집회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들어도 별로 창피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가 저기서 왜 하는지는 아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혼자 여럿이 하는 거에 의미라고 생각해요. 즉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 안에서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조직들은 이미 문제점과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불행히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기존의 시민운동은 한계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한 일이 없어요. 제가 좀 독하게 얘기하면 시민운동의 원로들이라고 하는 원탁회의가 단일화 촉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촉구 안 하면 안 되고 촉구하면 되는 단일화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왜 그랬대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왕 단일화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단일화를 요구해서 단일화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단일화 요구한 거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의심까지도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아직도 영향력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분들 정말 단일화를 원했으면 양쪽 후보들한테 개인적이고 비밀리에 압력을 넣었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분들은 한가락 하는 분들이니까. 개인적이고 비밀리에 압력을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문에 막 나게 막 이렇게 했어요. 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시민운동들도 사실은 옛날에 무슨 뭐 낙선운동이니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정치에 영향도 많이 끼쳤지만 거의 영향 못 끼쳤죠.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했겠죠. 나름대로.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언론 지면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기존 조직들 갖고는 안 돼요.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촛불 집회, 희망버스 이런 것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개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집단을 이루는. 촛불 집회 때 정말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우리 팀이 나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웬 여성 한 분이 쫄래쫄래 따라와요. 한 5m 뒤에서. 아는 척하면 모른 척해. 그것도 우리가 이동하면 또 따라와. 그분은 뭐냐면 정말 다 혈혈 단신 나온 거예요, 집회를. 근데 어디가 지금 집회 대오가 있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저희 앞에 몇 명이 갔는데 쟤들이 좀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집단에 소속되고 싶진 않지만 집단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확인됐죠. 희망버스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조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개인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로서의 조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직 성패를 판단하기에 이르지만 더 체인지라는 게 떴어요. 더 체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더 체인지. 더 체인지를 이끌어가는 분 중에 하나가
하여튼 시민운동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은 기존 시민운동 갖고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체인지를 만든 건데, 그 더체인지에서 이번에 희한한 걸 했어요. 대선 때, 투표 동료든 뭐든, 하여튼 대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니들이 모임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걸 홍보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니까 50개가 있어요. 50개가. 기존의 시민운동들을 했던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거기서 했어요. 근데 더체인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시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알아서 하려면 뻘쭘하니까 더체인지 이름 걸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다 장소 섭외하고 뭐 사람 구하고 해서 10명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50명이 모여서 하기도 100명이 모여서 시민들이 그걸 하게 된 거죠. 개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100분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조직원이 아니면 안 와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아무 조직도 아닌데 저랑 별 관계도 없는데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네트워킹의 가능성들이. 근데 이제 조직화는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너무 조직화에 매몰되지 말고 힘 빼지 맙시다. 옛날같이 무슨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거 총무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자기 주변에서 조직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엠네스티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83년도에 처음에 친구들하고 대학교 2학년 때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룹은 엠네스티 활동의 하부단이고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같이. 그러고 나서 저 혼자 만든 게 많아요. 천리안 시절에 그 학교 후배들한테 야 엠네스티 할 사람 모여 그래갖고는 교육 몇 번 시키고 같이 해. 또 자기들끼리 잘 돌아가더라고요, 몇 년. 동생 친구들 또, 동생 대학교 들어간다면 동생 친구들 다 꼬셔가지고 또 한 번 만들고, 또 한 3개, 4개 만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민들레 그룹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제가 재작년 초인가 했던 오프라인 모임 덕분에 생긴 그룹도 있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거 다 망했어요. 옛날 같으면 실패라고 하지만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모여서 3년 활동하고 사라졌으면 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모여서 열흘을 활동하고 사라졌어도 충분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첫 번째로 독립된 개인, 두 번째 차이를 넘는 연대, 세 번째가 그런 사람들끼리 느슨한 형태든 타이트한 형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화. 그래서 답답하면 모여서 한탄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 정도가 각자 만들어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실천들, 이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고 제가 제시할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서서 특별한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정치인들인들 믿겠어요? 어차피 안 믿잖아요. 팬 빼고는 다 자기가 팬하는 정치인 말고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처음에 출발은 그냥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최근에 넉마주의 공동체 강제 철거를 둘러싸고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강력하게 대립했죠. 강력하게 대립했어요. 서울시 측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했고요.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게 새로 서울시에서 통과된 서울시 인권 조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되면 앞으로 서울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강남구청은 열받았고요. 명예훼손 소송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런 데 가서 같이 연대해서 싸워주고 막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균열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강남구청 사이에 다툼이 된 거예요.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거들기만 하면 돼요. 왼손은 거들 뿐이에요. 오른손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들면 될까요? 강남구청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보단 편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전화는 뭉갤 수 있지만 편지는 뭉개기 어렵기 때문에. 편지 써가지고 그 서울시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강남구 주민으로서 쪽팔린다. 강남구청 그러지 마라. 그냥 2줄만 써서 보내면 그거 담당자가 또 뭉개기 어렵습니다. 한 통 오면 뭉개지만 한 100통쯤 오면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보고 안 했다 나중에 무슨 날벼락을 맞으려고. 그리고 100통쯤 왔다 그러면 신경 쓰입니다. 모르긴 해도 제가 강릉구청이나 이런 지자체 내부를 몰라서 1000통쯤 오면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체계로. 왜냐면 나중에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는 서울시청에 인권보호팀에다가 편지 한 통씩 써주는 겁니다. 이메일 보내도 되죠, 요새 급하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뭔진 써야지. 요번에 강남구청과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면 인권보호팀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100통 오면. 나중에 어떻게든 시장한테 보고하려고 그러겠죠. 이거 100통이나 시민들의 지지 이메일이 답지했습니다. 보고하려고 안 하겠어요? 자기들 일인데? 그럼 서울시장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좀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의외로 우리가 세상을 작게 조금씩, 물론 그걸로 모든 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것저것 다 싫으면요.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신문 기사 난 거 그냥 프린트해갖고요.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그 포스트잇만 묻혀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해결해 주십시오. 딱 물론 자기 주소하고 이름은 밝혀야 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민원은 안 받아지기 때문에 밝혀서 그냥 편지 한 통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후원이죠, 후원. 단체 후원. 이건 아주 좋습니다, 그죠? 돈이 가장 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후원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순진하고 착한 백성은 세상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시민이 돼야 세상을 바꿉니다.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자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만큼은 후원에 신경을 쓰십시오. 주식 투자, 이거 1년에 연이율 얼마나 왔나, 수익률 얼마나 왔나, 다 신경 쓰고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주식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후원하는 게 얼마나 수익률이 나왔는지 따지십니까? 우리가 단체에 후원하는 거, 그거 거지 돈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 돈 가지고 뿔리고 있는지,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회에 도움이 아닌지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도요, 이렇게 10,000원씩 10군데 하시지 말고, 한 30,000원씩 3군데 몰아서 하시되,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재정보고 활동보고가 나오거든요, 단체들이. 그거 투명하지 않은 단체는 끊어버리세요. 투명한 단체 딱 보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얘네들 정말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가. 각자 관심이 다르니까 평가는 다를 수 있죠, 단체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보니까 이 단체 신통치 않아? 잘라. 그리고 다른 거 뭐 어디 좋은 데 있어? 바꿔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해도 시민단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 수익률을 생각해서 그냥 돈 하지. 그리고 이왕이면 끊을 때 그 단체에 메모라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이유로 끊습니다. 당신들이 일을 잘하는 건 알겠지만 당신들이 나한테 투명한 활동보고와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끊습니다. 라든가 당신들은 내가 얼마를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 하면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36만 원을 당신들에게 투자했지만 내가 원하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맞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나는 그만두겠어. 그러면 그 단체가 딱 봐서 이 사람은 그만두게 나갔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는 이 양반은 올바른 생각을 지적했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적으로 돈 내지 마세요. 거지한테 돈 많이 주면 거지가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거지한테 돈 주는 건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매일 지나다니면서 1,000원씩 준다고 거지가 세상이 바뀌지 않죠.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회원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회원 없는 회원단체, 시민 없는 시민단체를 바꾸려면 시민이 나서서 접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봐서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 잘 안 되면 총회 같은 데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의 꿈이 뭐였냐면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지부장 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물론 한 60살쯤 돼서 하려고 했어요. 다 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40살 되던 해인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접수한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접수하진 못했죠. 제 맘대로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1, 2년 만엔 다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가 만들어도 됩니다. 대신에 들어가서 몇 년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건 좀 연구를 해봐야죠. 연구를 해보고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의외로 조직 활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만 생각해 보시면 요새는 더군다나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해서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가 조직 하나 만들고 하는 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좀 옛날 얘기지만 다른 거 미국에 있는 엠네스티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자기네 그룹을 아주 제일 성공적인 그룹으로서 이끌었어요. 근데 그룹 대표 해보면 알지만 그거 되게 피곤합니다. 1년 하고 나면 되게 자빠져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룹 대표로서 성공한 이유는 일단 십몇 년 동안 혼자서 그룹 대표를 독식했어요. 거기 선거 이런 거 없어. 그냥 자기 맘대로 해.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1년 하는데도 힘들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한 10몇 명 뒤치다거리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회비도 안 내. 뭐 이것들이 뭐 만나자고 연락 한번 하면 비결을 물어봤더니 굉장히 간단했어요. 집에다 전화를 따로 한 통 놨어요. 그 자동응답기 달린 전화를. 그 자동응답기에 딴 거 없습니다. 저희 그룹의 모임은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서 합니다. 그리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은 30분 일찍 오세요.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다. 몇 시 남겨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이 할머니가 한 거는. 그럼 사람들이 오면 오나 보다. 그래서 교육시켜주고 그룹 모임하고 가면 가나 보다. 그룹 모임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 연락할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홍보 띄운 거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로 했죠. 그래갖고선 그렇게 성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쉽게 뭐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얘기가 길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자유롭게 자신의 두 발로 서는 독립적인 개인. 자유롭게 기존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집단적 감성 뭐 이런 거에서도 자유롭게 자기 두 발로 휩쓸리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두 발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100명이 막 이렇게 탁 모여서 단단히 서 있어도 모두 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떻게 돼요? 100명이 같이 다 쏠리죠? 우리 중에 한 반은 그래도 자기 두 발로 서 있어야 급정거되면 그래도 서로 버티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독립적인 개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처지와 입장을 넘어서 연대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조직해가는 자기 조직화하는 그런 시민들만이 구체적으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화장실 가실 분은 갔다 오시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